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양 소식입니다. 고양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양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4년 8월 소식입니다. 고양의 저력, 도서관, 고양시 도서관 프로그램. 올 여름 고양 독캉스 어때? 무더운 여름, 해변과 계곡도 좋지만 도서관으로 떠나는 바캉스, 독캉스는 어떨까? 고양 특례시 곳곳에 자리한 19개 시립 도서관이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올 여름에는 내 외부 기관들과 협력한 연합 프로그램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다. 고양시 도서관센터 8월 주요 프로그램 1. 야금야금 탐험대 2회차 오픈 AI로 그림책 만들기 일정 8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주최 삼송도서관 2. 여름방학 도서관 시내 그림책 원작 영화 상영 일정 8월 7일 수요일 8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주최 신원도서관 3. 기류의 인문학 기후발자국 우리 동네 안부 묻기 동네 곳곳 탐방하며 기후위기 인식하기 일정 8월 13일 화요일부터 10월 22일 화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매주 화요일 총 10회 주최 삼송도서관 및 탐방장소 4. 야금야금 탐험대 3회차 독서일기장 꾸미기 일정 8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주최 삼송도서관 5. 청소년 북토크 만약 나라면 책 읽고 활동하기 일정 8월 17일 토요일부터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총 4회 주최 덕이도서관 6. 영화와 함께하는 여름밤 칸 영화제 초청영화 토론 일정 8월 21일 수요일부터 8월 28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매주 수요일 총 3회 주최 환매도서관 그림책 만들기 독서활동 북토크 책을 읽기만 하나요? 책으로 함께 활동해요. 여름방학을 맞은 8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기저기서 펼쳐진다. 삼송도서관은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야금야금 탐험대를 진행한다. 방학 동안 야금야금 생각의 배를 불리자는 의도로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활동 중심으로 구성됐다. 가족과 함께 역사를 탐방하고 내 손으로 그림책을 만들고 독서 일기장을 꾸미는 활동이다. 이 중 8월에는 그림책 만들기와 독서 일기장 꾸미기가 차례로 진행된다. 특히 그림책 만들기는 오픈 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한껏 자극한다. 가자 도서관은 6세에서 8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책둥이들의 여름방학을 진행한다. 다양한 그림책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한 게임을 즐기며 부채, 바람개비, 엽서 등을 만드는 종합 프로그램이다. 덕이도서관은 12에서 15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토론을 준비했다. 미래기술, 미스터리 사건 등 흥미로운 주제의 책을 읽고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에 대해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눈다. 혼자서는 읽기 힘든 책을 친구들과 함께 읽으며 독서의 즐거움을 깨달아간다. 영화 토론, 인문학 산책, 기후탐방. 이제는 도서관에서 문화를 즐겨요. 독서 이외의 다양한 분야 프로그램도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선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그림책이 원작인 만화 영화 상영을 준비했다. 신원도서관은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과 보스 베이비를 순차적으로 상영한다. 해당 영화의 원작 책자는 도서관 내 어린이 자료실에 비치돼 있어 영화와 책자를 비교하며 감상해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한매 도서관은 성인을 대상으로 칸 영화제에 초청된 작품성 있는 영화의 내용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영화와 함께하는 여름밤을 진행한다. 괴물과 에스터로이드 시티 두 작품의 요소에 대해 영화 평론가의 주도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문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증진하고자 기류의 인문학 시리즈도 기획했다. 덕이도서관은 지난 6월부터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과 남자의 과학 토크를 이어왔다. 8월에는 성균관대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가 과학이라는 도구를 잘 활용하는 법을 들려준다. 기후위기에 직면한 우리 동네 곳곳을 탐방하는 삼송도서관의 기후발자국, 우리 동네 안부 묻기는 8월부터 시작한다. 환경 전문가의 강연 외에 지역 습지 탐방과 텃밭 체험, 플로깅, 쓰레기 주우며 달리기 체험으로 구성돼 있다. 이 외에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은 고양시 도서관센터 누리집 www.goyanglib.or.kr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고양 어린이 독서 동아리, 고 북클럽, 꼬북클럽. 지난해 고양시립도서관이 협력해 결성한 어린이 독서 동아리 꼬북클럽.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토론하며 생각의 폭을 넓히는 모임이다. 지난 7월 시작된 올해 하반기 꼬북클럽의 첫 수업 현장을 함께했다. 2024 하반기 꼬북클럽. 13개 고양시립도서관이 연합해 진행하는 어린이 독서 동아리.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함께 토론하는 활동을 통해 공동체 소속감을 느끼도록 기획됐다. 꼬북클럽 어린이들은 매달 선정 도서를 읽고 글을 쓰며 생각의 폭을 넓힌다. 이를 통해 표현력과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울 수 있다. 하반기 운영, 매달 1회, 총 6회. 인원, 각 도서관별 15명, 별꿈 도서관 10명. 대상, 고양시 내 초등학생, 3, 4학년 120명, 5, 6학년 70명. 우리의 글과 생각을 나눠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7월의 한적한 토요일 오전, 고양시 덕이도서관에 독서 동아리 꼬북클럽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초등학교 3, 4학년생 총 15명으로 구성된 덕이도서관 꼬북클럽 하반기 과정. 상반기에 함께했던 친구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새로운 친구들은 약간 낯설어하며 자리에 앉는다. 하반기 첫 수업인 만큼 약간의 긴장과 설렘이 교실에 흐른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법이다. 주제와 관련된 어린이 도서 세상에 이런 법이 있다고를 미리 읽고 온 친구들은 책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글을 쓴 뒤 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먼저 선생님이 조금 경직된 분위기를 풀고자 간단한 게임을 제안한다. 게임은 그림카드 짝 맞추기. 아이들은 번갈아 카드를 뒤집으며 열심히 짝을 맞춘다. 덕분에 교실이 시끌시끌해졌다.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책 내용과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여준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영상을 보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위험천만한 순간이 포착된 영상을 본 아이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어때요? 전동 킥보드를 법으로 금지해야 할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아이들이 대답한다. 안전하지 않으니까 없애야 해요. 전동 킥보드는 금지하고 일반 킥보드만 허용해야 해요. 이렇게 각기 다른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며 아이들은 사고의 폭을 넓혀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글쓰기 순서. 각자 인상 깊었던 책 내용을 바탕으로 독서노트에 차근차근 글을 써내려간다. 글씨는 조금 삐뚤빼뚤하지만 온 신경을 다해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발표 시간. 한 명이 글을 읽고 나면 다른 친구들이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다. 때로는 천진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토론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한 뼘 더 성장한다. 미니 인터뷰. 소재웅, 강사.
아이들이 꼬북클럽을 통해 내 생각과 이야기가 존중받는구나 라고 느끼면 좋겠어요. 자신있게 생각을 나누며 사고가 확장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책 자체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몇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책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북클럽 친구들은 생각이 깊고 의사표현에 수월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이주은, 백송초등학교 3학년. 저는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오늘 수업에서 2번이나 글을 써서 좋았어요. 이번에 함께 읽은 책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법은 방귀금지법이에요. 만약 제가 법을 만들 수 있다면 어린이는 하루 1시간 이상 놀이터에서 놀아야 한다라는 법을 만들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거든요. 개온유, 백송초등학교 3학년. 오늘 수업을 듣고 나니 법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규칙인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이 어리면 강한 벌을 내리지 않는 촉법 소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걸 고치고 싶어요. 나이가 어려도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슈인 고향. 품 안의 작은 기적. 함께 키우는 큰 미래. 저출생 극복 비전 선포식. 바야흐로 저출생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합계 출산율 0.7명인 고양시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이에 고양특례시 관내 공공 민관 기관들이 손을 맞잡고 함께 해법을 찾기로 했다. 전 분야 100여 개 기관이 함께하는 프로젝트. 세계 인구의 날인 지난 7월 11일, 고양시 공공 민간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고양시를 비롯한 산하기관, 소방, 경찰 등 공공기관, 금융의료기관, 학계, 언론계, 종교계 등 지역사회 각 분야 100여 개 기관 관계자 350여 명이 고양시 문예회관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고양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세울 공동협의체 구성을 위해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공동협의체 소개를 시작으로 선포식이 진행됐다. 참가한 각계 분야 관계자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저출생을 비롯한 인구 정책에 사용하는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 외에 사회 구조 전반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 민간이 함께하는 공동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저출생 문제의 효율적 개선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영상 시청 순서로 이어졌다. 선포식 참가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어 민관기관 대표자 5명이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하며 공동협의체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선포식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전 선포 세레머니와 함께 행사는 마무리됐다. 주거부담, 경력단절, 저출생, 양육부담, 인구절벽 등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5개의 키워드가 적힌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와 함께 이번 프로젝트의 슬로건인 품 안의 작은 기적, 함께 키우는 미래를 모든 참가자가 함께 외치며 저출생 극복의 의지를 다졌다. 기획, 세계 도시를 가다. 세계 비즈니스 허브, 프랑크푸르트. 글로벌 경제 도시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고향 특례시. 글로벌 명품 도시라 일컬어지는 곳들의 면면은 과연 어떠할까? 전 세계 대표 도시들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들여다보자. 그 7번째 사례로 세계 금융 및 마이스 산업 중심지,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살펴본다. 작지만 세계적인 경제 도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면적은 248제곱킬로미터로 고양시 268제곱킬로미터보다 작은 도시다.
인구 수도 약 76만 명으로 108만 고향 시민보다 적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는 경제, 특히 금융, 교통, 통신, 전시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허브로 손꼽힌다. 세계 도시 등급 평가기관인 GAWC는 프랑크푸르트가 세계 경제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도시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수많은 글로벌 및 유럽 기업 본사가 프랑크푸르트에 자리 잡고 있다. 삼성과 LG, 현대제철, 기아자동차 등 한국의 대기업 지사를 포함해 한국 중소기업 지사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렇다 보니 인구의 25에서 30%가 외국인이다. 프랑크푸르트에는 유럽 중앙은행, ECB, 독일 연방은행, 증권거래소를 포함해 400여 개의 은행이 위치한다. 금융뿐 아니라 교통, 통신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이며 직항 노선이 가장 많다.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은 유럽연합, EU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환승역이다. 또한 프랑크푸르트에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교환 지점인 DE, CIX가 있다. 독일의 정치 수도는 베를린이지만 경제 수도는 프랑크푸르트라 불리는 이유다. 프랑크푸르트의 교통, 통신 네트워크는 특히 마이스 산업에서 경쟁력이 두드러진다. 현재 프랑크푸르트에는 이벤트 센터, 컨퍼런스 호텔을 포함한 253개의 전시시설이 조성돼 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 박람회 도시. 프랑크푸르트의 역사는 8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94년 독일의 고서에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 이름이 처음 언급되었는데 1372년부터 신성 로마 제국의 국제 자유도시로 승격되고 1562년부터는 230년간 황제 대관식이 이곳에서 거행되기도 했다. 약 800년 전에는 무역 박람회 장소 메세로 이름을 알렸다. 중세 상인과 사업가들이 프랑크푸르트 구시가지 광장인 레머에서 무역 박람회를 개최했으며 1240년에는 황제 프리드리히 2세가 프랑크푸르트 무역 박람회를 서신으로 공인한 바 있다. 이후 프랑크푸르트에서는 1년에 2번 정기 무역 박람회를 개최했다. 14세기는 프랑크푸르트 무역 박람회의 전성기였다. 당시 무역 박람회에는 4만 명의 방문자로 붐볐는데 이는 당시 프랑크푸르트 인구보다 많은 수치였다. 프랑크푸르트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가장 중요한 무역로인 마인강의 교차로에 있어 당시 프랑스와 러시아에서도 찾아들었다. 1870년에서 1914년 진행된 독일 산업화는 프랑크푸르트 무역 박람회의 변화를 가져왔다. 결정적으로 새로운 기술 기반 산업을 활용한 제조품, 요리, 예술, 농업, 자동차 전시회가 개최됐고 1891년에는 전기공학 전시회가 열렸다. 제1차 세계대전을 거쳐 활성화됐던 무역 박람회는 2차 대전을 거치며 박람회장의 95%가 파괴돼 잠시 쇠락한다. 무역 박람회는 1946년까지 중단됐다가 1948년 2년 만에 다시 개최됐는데 당시 1771개의 전시업체가 참여했으며 방문객은 30만 명이 넘을 정도였다. 프랑크푸르트 무역 박람회는 산업 업종별로 전문화된 전시를 추구해왔다. 이러한 철칙에 따라 1959년 의류 소재, 1960년 위생 및 난방, 1971년 자동차 메카닉, 1980년 음악 박람회를 차례로 개최하며 스펙트럼을 넓혀갔다. 현재는 소비재, 섬유, 자동차 기술, 건축 및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전통적인 박람회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마이스의 중심지, 메세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의 박람회 산업에 있어 메세 프랑크푸르트를 빼고는 논할 수 없다. 세계 최대의 박람회, 회의 및 이벤트 주최사인 메세 프랑크푸르트는 2023년 기준 직원 수만 2,300여 명이며 매출 수익은 6억 900만 유로,
한화 약 9,200억 원에 달한다. 프랑크푸르트 외에도 전 세계 188개국에서 30개 자회사와 60개 이상의 파트너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주요 박람회로는 무지크 메세라 불리는 악기 전시회, 세계 최대 규모의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등이 있다. 세미나와 컨퍼런스 역시 프랑크푸르트 마이스 산업의 중요 요소다. 실제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 최대 50명 정도의 소규모 회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참가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회의 비중도 1.9% 정도 차지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역 박람회는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의 활력소다. 무역 박람회가 개최되는 날에는 호텔 및 레스토랑, 박람회 설비업체, 기타 유관 산업 분야의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한다. 독일 경제연구소 이포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메세 프랑크푸르트가 개최하는 무역 박람회는 매년 36억 유로, 한화 약 5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구매력을 유발한다. 또한 독일 전역 숙박업, 수공업, 서비스, 교통, 생산업 분야에 33,26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프랑크푸르트와 메세 프랑크푸르트는 마이스 산업의 모범 사례다. 프랑크푸르트 여행 정보, 스팟, 레머 광장, 프랑크푸르트 구시가지 광장. 도시 대부분의 행사와 축제가 이곳에서 열리며 최초로 박람회가 개최된 장소이기도 하다. 광장 한가운데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 동상이 서 있다. 아이젤러 다리, 프랑크푸르트에서 야경이 가장 아름다운 다리, 강 남쪽 박물관 지구와 북쪽 구시가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국내 드라마 눈물의 여왕의 배경지로 활용됐다. 푸드, 아펠바인, 사과로 만든 와인. 프랑크푸르트에서 처음 만들어져 독일의 다른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시큼한 맛이 강해 탄산수를 1:1 비율로 섞어 마시는 것을 추천한다. 슈바인스 학세, 독일의 대표적인 돼지고기 요리. 돼지 다리를 천천히 바짝 구워 껍질은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럽다. 독일 맥주와 잘 어울려 보통 주점에서 안주로 인기가 많다. 고향 여기저기 일산 서구 반려동물 공원 댕댕이랑 자유롭게 뛰어놀멍. 댕댕이를 키우는 반려인들에게 희소식. 반려동물 친화도시 고양시에 새로운 놀이터가 생겼다. 최근 문을 연 일산 서구 반려동물 공원은 사람과 강아지가 함께 즐기는 특별한 공간이다. 넓은 면적과 쾌적한 시설로 반려인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산 서구 반려동물 공원, 주소 고양시 일산 서구 경의로 766, 대화동 1993, 운영 24시간 연중 무휴, 주차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문의 농산유통과 동물행정팀 031-8075-4603. 고양시 1호 반려동물공원, 경의중앙선이 바로 옆으로 지나는 대화동 도심의 한 공원. 내리쬐는 햇볕을 가려주는 나무 사이로 산책 나온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다. 이들 주변에는 한 무리의 강아지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고 있다. 한낮의 평화로운 장면, 지난 5월 조성된 일산 서구 반려동물공원의 일상 풍경이다. 고양시 최초의 반려동물공원인 이곳은 기존의 완충 녹지를 새로 단장한 곳으로 16,530제곱미터의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공간 역시 이름처럼 반려동물에게 특화됐다. 강아지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큼지막한 놀이터 3개소로 꾸며졌다. 체격에 따라 대형견과 중소형견 놀이터로 구분하고 나머지 하나는 어딜리트다 불리는 장애물 코스가 있는 놀이터로 구성했다. 일산 서구 반려동물 공원은 개장 이전 1년여간 시범 운영하며 시민들의 반응을 살폈다. 기존의 일산 호수공원, 덕수공원, 정발산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해온 반려인들은 새로운 반려동물 공원의 출연을 격하게 반겼다. 이전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것은 물론 24시간 내내 운영해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람보다 체온이 높은 강아지는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더욱 힘들어하는 만큼 낮보다는 밤에 산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 반려견 놀이터는 늦은 밤까지 운영하지 않았는데 일산 서구 반려동물 공원이 생겼으니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아파트가 밀집한 도심의 자리에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 정식 운영을 시작하며 철저한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 출입 인증 시스템 펫패스를 도입했다. QR코드로 입장 처리하는 방식으로 펫패스 웹페이지에서 출입 정보를 작성한 후 생성된 QR코드를 인식하면 된다. 기존 수기 작성 방식에 비해 출입자의 정보를 확실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펫패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공원 입구에서 입장 처리를 하고 나면 반려견의 체격에 맞는 놀이터를 이용하면 된다. 반려견의 몸 높이가 40cm를 넘으면 대형견, 그렇지 않으면 중소형견이다. 체격 차이가 큰 강아지들끼리 섞여 놀다가 자칫 물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따라야 한다. 놀이터로 들어서면 넓은 흙바닥이 펼쳐진다. 오랜만에 흙을 밟는 강아지들은 신이 나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에너지를 분출한다. 놀이터는 나무로 둘러싸여 그늘이 지고 벤치도 군데군데 자리에 보호자도 여유롭게 쉬면 된다. 뛰놀다 지친 반려견을 위한 음수대는 물론 배변 봉투와 쓰레기통도 구비되어 있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아 고양시를 포함해 인근 다른 지역에서도 찾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 일산 서구 반려동물 공원에는 동물 교감 치유센터도 들어서 있다. 이곳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며 마음을 치유하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강아지와 함께하는 티타임, 반려동물 장난감 만들기, 그림 그리기 등 모두 동물과 관련된 활동이다. 실제로 동물 교감 치유는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감소하고 집중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산 서구 반려동물 공원. 오늘 우리 강아지와 함께 이곳으로 산책을 떠나보자. 미니 인터뷰. 김세영과 야호 호이. 고양시 일산 서구. 우리 아이들은 활동량도 많고 체력도 좋아요. 하루에 최소 2번은 산책해야 할 정도죠. 그래서 일산 호수공원을 자주 다녔는데 일산 서구 반려동물 공원이 생기고 난 후로는 여기만 다녀요. 집과 가깝기도 하고 무료인데다가 규모가 커서 좋아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김가은, 김소영, 그리고 토리 쪼코, 파주시 와동동. 저희는 파주에서 왔어요. 고양시에 좋은 반려동물 시설이 생겼다고 해서 찾아왔죠. 파주시에는 이 정도로 큰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가 없거든요. 매번 애견 카페에 가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고요. 다른 지역이지만 차로 30분 이내 거리라 가까운 편이에요. 앞으로 자주 오려고요. 펫패스 이용 방법. 입구에 마련된 펫패스 QR코드 스캔, 개인정보 동의, 출입정보 입력, 생성된 QR코드 인식 후 입장. 고양시 내 반려견 놀이터. 1. 일산 호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주소 고양시 일산 동구 노르목로 10, 장항동 903-1. 운영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2. 덕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주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804-22, 동산동 332. 운영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월요일 휴무. 3. 정발산공원 반려견 놀이터. 주소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345-1, 마두동 807. 운영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2024년 10월 11일까지 운영. 반려동물을 위한 예절. 이제는 패티켓 챙기세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함께 살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만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에티켓도 중요하다.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챙겨야 하는 패티켓을 알아보자. 1. 리드줄 채우기. 반려견에게는 산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내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하는 반려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그런데 산책할 때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려 리드줄을 채우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는데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반려견이 돌발 행동을 해 행인이나 다른 강아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산책 시 리드줄 채우기는 동물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필수 사항이다. 2. 입막에 착용하기. 입마개 역시 중요하다. 대형견이나 맹견으로 분리되는 강아지는 생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외출할 때 리드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산책이 아니더라도 이동할 때 잠금 장치가 있는 이동 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니 유의해야 한다. 3. 배변 봉투 챙기기. 대부분의 반려견은 외출 시 배변 활동을 한다. 언제, 어디서 배변 활동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뒤처리를 할 수 있는 배변 봉투를 챙기자. 간혹 수풀이나 잔디에서 배변했다고 뒤처리하지 않는 보호자들이 있는데 배변을 방치하면 위생상, 미관상 모두 좋지 않으니 귀찮아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배변은 봉투에 담고 소변은 물로 씻어내야 한다. 4. 반려동물 등록, 인식표 달기. 반려견이 생후 3개월이 지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자체에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의 유기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를 위반하면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인식표가 지급되는데 외출 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반려견의 몸에 달아야 한다. 5. 정기적으로 예방접종하기. 반려동물에게 발생하는 일부 질환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 또한 공원이나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 등 다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함께 뛰어놀다가 서로 질환을 옮길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접종이 최우선이다. KTX와 같은 일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육아상담소 독자 참여 Q&A. 우리 아이의 이런 행동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고민들. 명확한 답을 찾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 속상하기만 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고 해결해야 할지 다양한 육아 고민과 솔루션을 들어보자. Q1.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 36개월 아이가 어린이집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업이나 생일 파티, 야외 활동 등 단체 활동이 불편해서 울기도 하고 집에 가겠다고 떼쓴다고 하네요.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등원은 거부하지 않아서 단체 활동이 없는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할지, 단체 활동에서 빼달라고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뮤란, 가명. A.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단체 활동에 적응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이때 아이의 속도에 맞게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님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단체 활동이 적은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겁니다. 어린이집 특성상 조금이라도 단체 활동을 해야 하겠지만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주며 자기만의 속도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다만 단체 활동이 아예 없거나 지나치게 적으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어린이집에서 단체 활동을 경험하되 아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옆에서 방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아이가 단체 활동을 옆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아이는 반복되는 단체 활동들을 보며 아, 저 활동을 하면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나름의 예측 가능성을 키워나갈 수 있어요. 사람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덜 느끼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 중 상황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새로운 환경을 접하면 적응 스트레스를 다시 겪을 수밖에 없으니 두 번째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첫 번째 방법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2. 어렵기만 한 딸 육아.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1학년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딸의 예측 불허 행동으로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내에겐 좀처럼 짜증을 내지 않는데 저에게는 짜증을 많이 내요.
어제는 제가 장난으로 로봇 흉내를 냈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1시간 이상을 소리치며 울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빠가 진짜 로봇처럼 움직이지 않아서 싫었다고 하더군요. 평소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많은데 아들과 달리 딸을 육아할 때는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장이윤, 가명. A.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짜증이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수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일단 엄마에게는 그러지 않는데 왜 아빠한테는 그럴까 고민하며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면 딸이 아빠에게 말로 표현했을 때 자신의 감정이 수용되지 않거나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짜증과 같은 의사소통 방식이 말보다 더욱 즉각적으로 상대의 반응을 끌어낸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짜증이라는 의사 표현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딸이 이제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나이이니 짜증을 내거나 울음으로 의사 표현을 할 때 일단은 아빠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아서 놀라고 무서웠구나 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이 말만으로도 아이의 감정은 많이 누그러집니다. 그런데도 계속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는 무시하는 편이 좋아요. 더 큰 관심을 주거나 달래려 노력한다면 아이의 짜증이 도구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감정이 수그러들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널 도와줄 수가 없어. 아빠한테 너의 감정을 자세히 말할 수 있겠어? 그러고는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재현하며 짜증이 아닌 대화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아빠에게 자신의 감정과 원하는 바를 더욱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Q3. 아이의 친구 관계 개입.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한 남자아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같은 반 친구들과 자주 놀곤 하는데 요즘 들어 몇 명의 여자아이들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이 자주 보여요. 그 친구들이 제 아이의 별명을 부르며 잡으러 다니고 아이는 도망 다니더라고요. 최근에는 제 아이를 줄넘기로 묶는 심한 장난도 치고요. 너무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그 친구들에게 이건 친구를 괴롭히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둬야 하는지 아니면 개입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이지혜, 가명. A. 이런 상황은 어차피 부모가 계속해서 개입할 수 없으므로 아이가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알려줘야 합니다. 아이가 줄넘기로 묶이는 상황에서 아이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당황한 상태로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했을 텐데요. 하지 마. 계속하면 선생님 부모님께 말할 거야. 라고 말하라고 알려주세요. 해당 상황에서 그 말을 잘 꺼내게 하려면 사전에 아이와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친구들의 부모님께 전달해 해당 가정에서 적절한 훈육을 받도록 조치해야겠죠. 그것이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와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는 능력을 자기 옹호력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의 자기 옹호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아이가 편안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거나 주도적으로 결정을 선택하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에 무엇을 먹을지,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지 등 사소한 선택이 필요할 때 아이에게 의견을 묻는다거나 아이가 싫다는 표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거죠. 자기 옹호력이 높아지면 사회생활을 할 때도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내적인 힘이 생긴답니다. 육아 고민 사연 접수. 육아 고민과 관련한 사연을 적어 보내주시면 육아 전문가가 답변을 드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3만 원, 모바일 및 고향 소식 게재의 기회를 드립니다. 익명 참여 가능. 보내실 곳 고향 원픽 내 이벤트 참여 메뉴. 내용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연. 기간 8월 23일 금요일까지.
지금까지 고양시청에서 발간하는 고양 소식지 2024년 8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 제작은 낭동마을 책 읽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